1991년 10월 17일 밤, 대구 서구 비산동 지하 나이트클럽 안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웃고 떠들던 그 순간 무대 위에서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누군가 카펫 위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라이터를 켠 것입니다. 직후 한 종업원이 전기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지하 전체가 암흑에 잠겼고 환풍기가 멈추면서 유독가스가 밀폐된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러나 그 10분 동안 16명의 사람들이 다시는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불을 지른 남자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촌놈이라고 무시당했다는 것.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91년 가을, 경상북도 금능군 부항면. 지금은 김천시에 편입되어 행정구역도 마을 이름도 달라졌지만 그해 가을까지 이곳은 여전히 깊은 산자락 아래 펼쳐진 전형적인 경북 농촌이었습니다. 국도에서 비포장 도로를 따라 한참을 들어가야 나오는 마을. 아침이면 논둑 위로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해가 지면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는 풍경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집집마다 마당에는 고추가 널려 있었고 논에서는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0월의 부항면은 수확을 앞둔 고요한 계절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었습니다. 1962년생, 그해 29살. 또래 청년이라면 도시에서 직장을 잡고 누군가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수의 일상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학력은 국민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중학교 진학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논밭에서 어른들 일을 거들었고 20살이 되기 전부터 이미 한 사람 몫의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일한 끝에 김정수는 논 7마지가가량의 벼농사를 자기 힘으로 짓고 있었습니다. 월 수입은 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1991년에 2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대졸 초봉이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이던 시절, 월 200만 원을 벌어들이는 농사꾼은 마을에서도 부농축에 들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소출만으로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항면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난 뒤였습니다. 1990년대 초, 대한민국의 농촌은 이미 고령화의 그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고 김정수와 나이가 비슷한 젊은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논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 말상대라고는 함께 사는 어머니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서울과 대구의 화려한 불빛은 창문 너머 캄캄한 산자락과 너무도 대비되는 풍경이었습니다. 외로움은 결혼에 대한 절박함으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 10월, 김정수는 혼인에 성공합니다. 농촌 총각이 배우자를 구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던 시절이었기에 결혼은 그에게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었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며 결국 두 사람은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결혼의 실패는 김정수에게 단순한 가정사의 좌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농촌에 사는 국민학교 졸업의 총각이 혼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결혼마저 깨졌다는 사실은 앞으로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막막함과 겹쳐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고 건강한 몸이 있었지만 그 힘을 쏟을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수는 틈만 나면 대구로 향했습니다. 금능군에서 대구까지는 자동차로 1시간 반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대구에는 형이 살고 있었고 가끔 연락이 닿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논밭과 산자락밖에 보이지 않는 마을을 벗어나 시내버스를 타고 대구 시내에 내리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넓은 대로변에 늘어선 상가 건물,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 젊은 남녀들이 오가는 거리. 김정수에게 대구의 밤은 유일하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느낄 수 없는 활기,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것이 그를 반복해서 대구로 불러들였습니다. 특히 김정수가 자주 찾는 곳은 비산동 일대의 유흥업소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대구 서구 비산동은 나이트클럽과 술집이 밀집한 번화가 중 하나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어두운 조명 아래 밴드의 라이브 연주가 울려 퍼지고 무대 앞에서는 사람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고 웨이터가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천장이 낮은 지하 공간에 담배 연기와 음악 소리가 뒤엉켜 후끈한 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정수에게 이곳은 마을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세계는 김정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농촌에서 올라온 차림새, 투박한 말투, 세련되지 못한 행동거지. 도시의 유흥업소에서 그런 것들은 한눈에 티가 났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와도 대접은 달랐습니다. 같은 금액을 지불해도 돌아오는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는 것을 김정수는 한두 번의 경험으로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대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그 정도의 불쾌함으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다음번에는 나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김정수는 주머니에 돈을 넣고 또다시 대구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1991년 8월 말 대구 서구 비산동. 한여름의 열기가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는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도 열기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고 비산동 일대의 유흥가에는 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로 일찍부터 활기가 돌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간판들이 줄지어 빛났고 골목 안쪽에서는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정수는 그날도 금능군에서 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올라온 참이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비산동의 한 지하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업소였습니다. 김정수는 자리에 앉아 돈을 꺼냈습니다. 6만 원. 1991년에 6만 원은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자장면 한 그릇이 1,200원에서 1,500원 사이였고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이던 시절입니다. 6만 원이면 자장면을 40그릇 넘게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논에서 허리를 굽혀가며 벌어들인 소출의 일부를 주머니에 넣고 1시간 반을 달려 대구까지 온 것입니다. 그 돈을 내밀며 그는 이 밤만큼은 자신도 도시 사람들처럼 즐길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기대와 정반대의 경험이었습니다. 김정수의 진술에 따르면 6만 원을 지불했지만 테이블에 놓인 것은 3만 원어치의 술꾼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유흥업소에서는 이른바 바가지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지에서 온 손님이나 업소 사정에 밝지 않은 초행객에게 부풀린 요금을 청구하거나 지불한 금액에 대해 턱없이 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김정수처럼 농촌에서 올라온 손님은 이런 관행의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옷차림과 말투만으로도 시골에서 왔다는 것이 드러났고 업소 측에서는 그런 손님이 항의하더라도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만 떼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수는 종업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촌놈. 그 한마디가 김정수의 귀에 박혔습니다. 거기에 더해 위협적인 언사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김정수의 일방적 진술 외에 확인할 길이 없지만 체포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정수는 그날 밤의 경험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6만 원을 줬는데 술 3만 원어치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더라고요. 촌놈이라고 하면서요. 담담한 어조였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는 두 겹의 상처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부당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논에서 땀을 흘려 번 돈을 정당하게 지불했는데 약속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는 인격적 모멸감이었습니다.
돈을 내고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 감정이 뒤엉키면서 김정수의 내면에 깊은 앙금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김정수가 어떻게 귀가했는지, 돌아가는 길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경험이 일회성 불쾌감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항면의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논에서 일을 할 때에도,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에도 그날 밤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촌놈.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수에게 그 말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언어였습니다. 국민학교를 마치고 논밭에서 살아온 세월, 도시로 떠나지 못하고 산골에 남은 처지, 결혼에 실패하고 다시 혼자가 된 현실, 그 모든 것을 응축한 한마디가 촌놈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볍게 내뱉고 잊어버릴 말이었지만 김정수에게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멸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져만 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분노는 단단해졌습니다. 대구의 그 클럽에서 자신에게 했던 짓을 떠올릴 때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돈을 떼먹고 사람을 무시하고 위협까지 한 그들. 그러나 김정수에게는 그 분노를 풀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하지 못했고 설령 신고하더라도 유흥업소에서의 바가지 시비가 제대로 다뤄질 리 만무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지식도 준열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9월이 지나고 10월이 왔습니다. 부항면의 들녘에서는 벼가 누렇게 익어갔고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의 계절이었습니다. 김정수도 여느 해처럼 가을 거뒤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절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8월의 모멸감이 2달 동안 발효되면서 본래의 감정보다 훨씬 진하고 독한 무언가로 변질돼 가고 있었습니다. 10월 중순 김정수는 다시 대구행을 결심합니다. 형을 만나러, 친구를 만나러, 그리고 어쩌면 그 자신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로 10월 17일 목요일, 그는 다시 비산동으로 향했습니다. 2달 전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바로 그 클럽이 있는 거리로. 1991년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4시. 금능군 부항면에서 출발한 김정수가 대구 시내에 도착한 시각이었습니다. 10월 중순의 대구는 가을빛이 완연했습니다. 낮 기온은 아직 따뜻했지만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바람이 서늘해졌고 거리의 가로수에는 노란 잎이 성기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의 대구 시내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시내에서 친구 3명을 만났습니다. 어떤 경위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사전에 약속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대구에 올라온 김에 연락한 것인지는 기록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4사람은 인근의 한 음식점에 자리를 잡고 맥주를 시켰습니다. 4명이 나눠 마신 양이었으니 1인당 2병 안팎이었습니다. 500ml 병맥주 2병이면 성인 남성 기준으로 약간의 알코올 기운이 오르는 정도, 판단력이 심각하게 흐려지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음식점 안은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소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는 동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정수가 2달 전 클럽에서 당한 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는지, 아니면 그저 일상적인 안부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분명한 것은 술자리가 끝난 뒤 친구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고 김정수는 혼자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후 6시 반쯤 친구들과 헤어진 김정수의 발걸음은 비산동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비산동 거리에는 가게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판의 네온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알록달록하게 물들이고 업소 입구마다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일 저녁이었지만 유흥가 특유의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김정수의 목적지는 명확했습니다. 2달 전 6만 원을 떼이고 촌놈이라는 말을 들었던 바로 그 클럽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다다랐을 때 종업원 한 명이 김정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입장 불가. 이유는 복장이었습니다. 당시 대구 시내의 유흥업소,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나이트클럽에서는 손님의 옷차림을 기준으로 입장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이나 단정한 캐주얼은 통과했지만 지나치게 낡거나 허름한 차림은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업소 측의 논리는 분위기 유지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경제력이 낮아 보이는 손님을 미리 걸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김정수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정확한 기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능군 부항멜에서 입고 온 차림이었다는 점에서 짐작이 가능합니다. 농사일에 적합한 실용적인 옷, 도시의 유흥가에서 통용되는 세련된 복장과는 거리가 먼 차림새. 종업원의 눈에 김정수는 이 클럽에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었고 그것은 곧 입장 거부로 이어졌습니다. 김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 거절당한 뒤에도 다시 입장을 시도했습니다. 2번, 3번,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2달 전의 기억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이곳에서 무시당했고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6만 원을 내고도 촌놈 취급을 받았던 그날 밤, 그리고 지금 옷차림이 볼품없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 이 순간, 두 개의 경험이 겹치면서 김정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종업원들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김정수는 클럽 입구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올려다 보이는 계단 위로 거리에 불빛이 비쳤고 아래에서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사람들이 즐기고 있었고 문 바깥에는 김정수 혼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세계와 돌아가기 싫은 현실 사이에서 그는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 김정수 앞에는 2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분하지만 참고 비산동을 벗어나 형의 집이든 버스터미널이든 가는 것. 내일이면 다시 부항면의 논에 서 있을 것이고 모레면 오늘 밤의 치욕도 서서히 흐려질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2달 전에도 참았습니다. 한 번 더 참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수의 시선이 거리 건너편을 훑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클럽에서 약 80m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보였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코끝에 닿는 듯한 거리. 김정수의 눈이 그 주유소 위에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 그 주유소에서 건네받은 플라스틱 용기 하나가 16명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1991년 10월 17일 오후 9시 45분경 비산동 거리에는 밤의 소음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유흥가 특유의 소란함, 업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취객들의 웃음과 고함, 택시 경적, 이 뒤섞여 거리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10월 밤바람이 제법 서늘했지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주말을 하루 앞둔 들뜬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클럽에서 약 80m 떨어진 주유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80m. 성인 남성의 보폭으로 100걸음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걷는 동안 김정수의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아무런 계산도 없이 충동만이 그의 다리를 움직였는지는 본인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주유소 앞에 멈춰 섰을 때 그의 손에는 빈 플라스틱 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유소 직원에게 김정수는 평범한 손님이었습니다.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금액을 내밀고 용기에 휘발유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1991년 당시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430원에서 480원 수준이었으니 그 금액이면 4리터에서 6리터가량의 휘발유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아무런 의심 없이 용기에 기름을 채워주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경운기나 양수기 같은 농기계용 기름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가는 일은 흔했고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용도 확인 절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기름을 넣고 손님을 보내는 일상적인 거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다른 손님을 맞으러 돌아선 뒤 김정수는 휘발유가 찰랑거리는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80m, 다시 100걸음. 비산동 거리의 소음 속에서 그의 존재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에 든 플라스틱 용기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나가는 행인 중 누구 한 명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클럽 건물 앞에 다다른 김정수는 정문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정문에는 조금 전 자신의 입장을 거부한 종업원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건물 옆면을 따라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건물 후면에는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유사시 내부의 사람들이 밖으로 대피하기 위한 통로였지만 이 비상구에는 별도의 잠금 장치도 감시 인력도 보안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만을 상정한 문이 바깥에서 안으로도 열렸습니다. 비상구의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통로가 지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 사이에 어두운 통로를 따라 몇 발자국을 내딛자 점점 가까워지는 음악 소리와 함께 지하 클럽의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클럽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용 인원 80명 규모의 공간에 100명에서 150명 사이의 인원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정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인파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밴드의 라이브 연주가 한창이었고 전자오근의 설률이 지하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대 앞 플로어에서는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벽면을 따라 배치된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담배 연기가 자북하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웨이터들이 테이블 사이를 분주히 오갔습니다. 바닥 전체에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뒷문으로 들어와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김정수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 무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음악 소리가 귀를 때렸고 조명이 현란하게 돌아갔습니다. 무대 위에는 연주자들이 악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무대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바닥에 카펫이 발밑에서 푹신하게 눌렸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휘발유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올라왔지만 담배 연기와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채취가 뒤엉킨 지하 공간에서 그 냄새를 구별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용기를 기울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카펫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휘발유가 카펫의 섬유 사이로 스며들며 어두운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4리터에서 6리터 사이의 휘발유가 무대 바닥과 그 주변을 적셨습니다. 김정수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라이터의 돌림쇠 위에 놓였습니다. 찰칵!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휘발유에 닿는 순간 카펫 위에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파란 빛을 띤 불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무대 바닥 전체를 덮었습니다. 휘발유에 기화된 증기에 불이 붙으면서 공기 중에서도 불꽃이 튀었습니다. 무대 위의 열기가 천장까지 치솟았고 카펫에 스며든 휘발유를 따라 불길이 사방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하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10월 17일 오후 9시 50분. 무대 위에서 불길이 솟아오른 순간 클럽 안의 대부분 손님들은 그것을 위험 신호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나이트클럽에서는 무대 연출의 일환으로 화려한 조명 효과와 불꽃 퍼포먼스를 사용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지하 공간에서 갑자기 무대 위에 불빛이 터져 나온 것을 보고 적지 않은 수의 손님들이 그것을 연출의 일부로 착각했습니다. 음악은 아직 멈추지 않았고 무대 앞에서 춤을 추던 사람들 중 일부는 불꽃을 보고 오히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을 감지한 것은 무대 위의 전자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길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무대 조명의 따뜻한 주황빛이 아니라 휘발유가 타면서 내뿜는 푸르스름한 화염이었습니다. 냄새도 달랐습니다. 조명 장비의 열기와는 완전히 다른 코를 찌르는 석유 냄새가 연주자의 코끝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퍼져나가는 속도. 무대 효과라면 통제된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 불길은 카펫을 타고 사방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멈춘 오르간 연주자가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마이크에 대고 외친 것이 아니라 육성이었기에 음악 소리에 묻혀 클럽 전체에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이 외침을 듣고 고개를 돌렸고 카페 뒤를 기어가듯 번져가는 불길을 목격했습니다. 공포가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하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무대 앞에 플로어에서 춤을 추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의 판단이 참사의 규모를 결정짓게 됩니다. 무대 쪽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어오르자 당시 22세에서 24세로 기록된 클럽의 한 종업원이 불의 원인을 전기 누전으로 판단했습니다. 지하의 오래된 전기 배선에서 합선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누전에 의한 화재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원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합선과 점전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기 화재 대응의 기본 원칙이었고 그 자체로 틀린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불이 누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휘발유에 의한 방화라는 사실을 이 종업원이 알 수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종업원은 클럽의 메인 전기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찰칵. 그 작은 소리와 함께 지하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무대 조명, 홀 조명, 복도 조명, 화장실 조명.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하 공간에서 빛이라고 난 무대 위에서 타오르는 화염의 붉은 빛뿐이었습니다. 비상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무대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검은 연기에 가려 그 초록빛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명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멈추었습니다. 환풍기였습니다. 전원이 차단되면서 클럽 내부의 환기 시스템이 일제히 정지했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유일한 장치가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바닥에 카펫이 타면서 발생한 합성섬유 연소가스, 휘발유 중기의 불완전 연소로 생성된 일산화탄소, 그리고 클럽 내부의 각종 가연성 내장재에서 뿜어져 나온 유독물질들이 빠져나갈 곳을 잃었습니다. 독성 연기는 천장에서부터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공기와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에 먼저 천장을 가득 채웠고 갈 곳이 없자 서서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분단위로 연기층이 두꺼워졌고 서 있는 사람의 머리 높이까지 독성가스가 내려오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연기와 공포가 동시에 덮쳐온 지하 공간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구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클럽의 출입구는 정문과 후문 두 곳뿐이었습니다. 정문의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계단 입구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앞사람이 넘어지면 뒷사람이 위로 쏟아졌고 밟히고 깔린 사람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사람들이 겹겹이 엉키면서 출구 자체가 막혀버렸습니다. 또 다른 무리는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들이 벽을 더듬으며 이동하다가 화장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복도에는 외부로 통하는 출구가 없었습니다.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복도 안에 갇힌 사람들은 돌아가려 했지만 뒤에서 밀려오는 인파에 막혀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좁은 복도에 갇힌 채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바닥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 소방차 30여 대와 소방관 15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화재 자체의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무대 주변과 탈의실 일부를 태운 불길은 발화 후 약 7분에서 10분 사이에 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이 연기가 자욱한 지하로 진입했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불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흑이, 멈춘 환풍기가, 막힌 출구가, 빠져나갈 곳 없는 유독가스가 이 네 가지가 합쳐져 만들어낸 질식의 덫이 사람들의 숨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화재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10분 안에 16명의 사람들이 다시는 지상으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지하로 진입한 것은 화재 진압이 완료된 직후였습니다. 연기가 채 빠지지 않은 계단을 따라 내려간 선두대원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계단 중턱부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진화된 기에도 잔류 연기가 지하 공간을 뿌옇게 채우고 있었고 탄 카펫과 합성수지에서 뿜어져 나온 매캐한 냄새가 방독면 너머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계단 아래쪽을 비추었을 때 대원들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계단 끝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겹쳐진 채 계단과 출입구 사이의 좁은 공간에 엉켜 있었습니다. 뒤에서 밀려오는 인파에 밀려 넘어진 사람 위로 또 다른 사람이 쓰러지고 그 위에 또 다른 몸이 포개진 형태였습니다.
대원들이 가장 위에 쌓인 사람부터 한 명씩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고 끌어올릴 때 반응이 없었습니다. 맥박을 짚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호흡이 멈춘 지 수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계단 앞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원들이 손전등을 들고 클럽 내부를 수색하면서 참상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화장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 이곳이 가장 처참했습니다. 복도 바닥에 사람들이 줄지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떨군 사람, 바닥에 엎드린 채 복도 끝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사람, 화장실 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은 자세 그대로 무릎이 꺾인 사람, 어둠 속에서 출구를 찾아 이 복도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막다른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뒤에서 밀려드는 사람들과 빠르게 내려오는 유독가스 사이에서 이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쓰러진 사람들의 외양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눈에 보이는 화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불길이 직접 닿아 피부가 탄 흔적은 대부분의 희생자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옷이 그을린 사람은 일부 있었지만 치명적인 화상으로 사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인은 하나였습니다.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 카펫과 내장재가 타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와 시아나수소 등의 독성 물질이 밀폐된 공간에 축적되었고 환풍기가 멈춘 상태에서 이 가스를 들이마신 사람들의 호흡기가 마비되면서 심폐기능이 정지한 것이었습니다.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숨을 쉬다가 죽은 것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지하 구석구석을 수색하며 쓰러진 사람들을 한 명씩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무대 뒤편의 탈의실에서도 홀 안쪽 테이블 사이에서도 벽면에 기댄 채로도 사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부상자들은 들것에 실려 급히 구급차로 이송되었고 이미 심정지 상태인 사람들은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시도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상자들은 대구 시내 3곳의 병원에 분산 수용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연이어 도착했고 의료진이 총동원되어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이미 심폐기능이 정지된 채 이송된 사람들 중 소생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최종 집계된 사망자는 16명이었습니다. 남성 7명, 여성 9명. 목요일 저녁 누군가는 퇴근 후 동료와 함께 왔을 것이고 누군가는 오랜만에 밖에 나온 외출이었을 것이며 누군가는 약속에 이끌려 별 생각 없이 이곳에 들렀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날 밤 그 지하에 있었는지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16명 중 단 한 명도 김정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모욕한 적 없고 입장을 거부한 적 없으며 얼굴을 본 적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경상을 입은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연기를 흡입하여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사람, 어둠 속에서 넘어지거나 밟혀 골절과 타박상을 입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구조 작업을 벌이다 잔류가스에 노출된 소방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를 키운 복합적인 요인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첫째, 과밀 수용이었습니다. 수용인원 80명 규모로 설계된 지하 공간에 그날 밤 100명에서 150명 사이의 인원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정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과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대피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기에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고 출구로 향하는 동선이 순식간에 인파로 막혀버렸습니다. 둘째, 소방 설비의 부실이었습니다. 클럽 내부에 설치된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초기에 소화전을 이용하여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면 피해 규모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 설비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행정관서의 정기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업주가 소방설비 관리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모두 제기되었습니다. 셋째, 출입구 구조의 치명적 결함이었습니다. 지하클럽의 외부 연결 통로는 정문 계단과 후면 비상구 2곳뿐이었습니다. 정문 계단은 폭이 좁고 경사가 가팔라서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구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직원들 뿐이었고 일반 손님들에게 비상 대피로가 안내된 적은 없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사실상 하나뿐이었던 셈입니다. 넷째, 종업원들의 대피 행태였습니다. 화재 직후 클럽에 근무하던 20여 명의 종업원 중 상당수가 손님보다 먼저 대피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비상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던 직원들은 화재 발생 즉시 탈출 경로를 확보했지만 클럽 내부를 처음 방문한 손님들에게 대피를 안내하거나 출구를 알려준 흔적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화장실 복도로 몰려든 손님들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깊어지면서 소식을 접한 유족들이 현장과 병원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산동 클럽 앞 도로에는 경찰 차량과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규제선 너머로 건물 안을 들여다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는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밤새 서성였습니다. 영안실에서는 시신을 확인하는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새벽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저녁, 다녀올게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섰던 사람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시신으로조차 돌아오지 못하고 영안실 냉동고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10월 18일 아침, 동이틀 무렵 비산동 거리는 전날 밤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네온 간판에 불은 꺼져 있었고 클럽 건물 앞에는 규제 테이프가 쳐져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는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고 거리에는 여전히 탄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수습 작업으로 소방관들과 경찰의 얼굴에는 피로와 참담함이 겹쳐 있었습니다. 16명. 숫자로는 두 자릿수에 불과했지만 그 뒤에는 16개의 가정이 16명분의 빈자리가 16번의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원인은 지하 어딘가에서 이미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된 한 남자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을 지른 직후 김정수는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자신이 들어왔던 그 뒷문, 건물 후면의 어두운 통로를 따라 지상으로 올라가면 되는 경로였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 뿌린 휘발유에 불이 붙는 순간 화염이 예상보다 크게 치솟고 김정수 자신도 그 열기에 뒤로 밀려났습니다. 곧이어 전원이 차단되면서 지하 전체가 암흑에 잠겼고 비상구로 향하는 통로마저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연기가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었고 클럽 안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몰려다니기 시작하면서 통로가 뒤엉켰습니다. 김정수는 비상구 대신 정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둠과 연기 속에서 벽을 더듬여 이동했고 밀려드는 인파 사이를 빠져나가 정문 계단 쪽에 다다랐습니다. 계단 위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겹겹이 엉켜 있었지만 김정수는 그 틈을 비집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지른 불 때문에 사람들이 짓밟히고 질식해가는 와중에 방화범 본인은 살아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김정수 앞에는 이미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클럽 앞 도로에는 먼저 탈출한 사람들이 기침을 하며 주저앉아 있었고 얼굴이 검댕이로 뒤덮인 채로 맨발로 뛰어나온 사람들이 거리 위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아직 안에 있다고 외치고 있었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발걸음을 멈추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 119에 신고를 한 상태였고 멀리서 소방차의 사이렌이 비산동 거리를 뚫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클럽 인근을 순찰 중이던 관할 파출소의 순경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목격한 순경은 즉시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동시에 현장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클럽 정문 앞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성이는 한 남자가 순경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에서 휘발유 냄새가 났고 손과 옷소매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탈출자들이 기침을 하거나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남자의 태도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경이 김정수를 붙잡았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고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주머니 안에 라이터가 나왔고 옷에 밴 휘발유 냄새가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정수는 대구 서부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 앉은 김정수의 태도는 기이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16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친 참사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김정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부인도 변명도 회피도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하나하나 답했고 범행의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순히 진술했습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것, 비상구로 들어간 것, 무대 카펫 위에 휘발유를 뿌린 것,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 모든 과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체포 직후 진행된 취재진 인터뷰에서 김정수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수각이 채워진 양손을 앞으로 모은 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그의 얼굴에는 격한 감정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조로웠으며 마치 남의 이야기를 전하듯 건조한 어조였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6만 원을 줬는데 술 3만 원어치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더라고요. 촌놈이라고 하면서요. 2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8월 말에 같은 클럽에서 바가지를 쓰고 모욕을 당한 경험. 그것이 김정수가 내세운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6만 원 중 3만 원을 떼인 것, 촌놈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 그 두 가지가 2달 동안 그의 내면에서 골마 결국 16명의 목숨을 빼앗는 불길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불을 지르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느냐고. 이 질문에 대한 김정수의 대답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밀폐된 지하 공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서 누군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음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분노와 모멸감에 사로잡힌 순간 자기 감정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클럽 안에서 음악을 듣고 술을 마시며 웃고 있던 사람들, 그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이 김정수의 인식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대구에 왜 왔느냐는 질문에 김정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농촌에는 친구가 될 만한 젊은 사람이 없어서 친구를 만나러 이따금 온다. 형님 집이 대구에 있다. 외로움. 산골 마을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29살 남자의 외로움. 그 외로움이 그를 반복해서 대구로 이끌었고 대구의 밤이 그에게 안겨준 것은 위로가 아니라 모멸감이었으며 그 모멸감이 결국 16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불길로 돌아온 것입니다. 경찰 조사가 계속되면서 김정수의 범행 전후 행택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었습니다. 오후 4시 대구 도착, 친구 3명과 음식점에서 맥주 음주, 오후 6시 반 친구들과 헤어짐, 이후 클럽 입장 시도와 차례 거부, 주유소에서 휘발유 구매, 비상구 침입, 방화, 탈출 시도, 체포. 범행까지의 동선이 명확했고 김정수 본인의 진술과 현장 증거가 일치했습니다. 범행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0월 19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김정수를 현주건조물 방화치 사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 형법 제164조에 규정된 이 죄명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습니다. 16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화범에게 검찰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 것인지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사건의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유족 40여 명이 사건 대책본부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한 것입니다. 유족들의 분노는 방화범 김정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할 행정관서의 감독 소홀로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수용 인원을 초과한 영업을 방치한 것, 소화 설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비상 대피 체계를 감독하지 않은 것, 방화라는 범죄 행위가 참사의 시작점이었지만 피해가 이토록 커진 것은 행정과 업주의 구조적 부실이 겹쳐진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책본부 앞에서 유족들의 울분이 터져나왔고 경찰과 행정당국은 유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김정수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채 검찰 송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치장 안에서도 그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체포 당시의 그 기이한 담담함이 여전했습니다.
며칠 뒤 검찰은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정수를 직접 현장에 데리고 가 범행의 전 과정을 재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검증은 500명의 눈앞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체포 며칠 뒤 검찰 주도의 범행 현장 검증이 실시되었습니다. 현장 검증 날짜가 알려지자 비산동 클럽 주변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족들이 먼저 왔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의 남녀들이 클럽 건물 앞 도로변에 줄지어 섰습니다. 며칠 전까지 통곡하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인근 주민들과 사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이 하나둘 합류하면서 현장 주변에 모인 인원은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경찰이 규제선을 설치하고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500여 명에 달하는 인파가 도로 양쪽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오전 호송 차량이 비산동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고 김정수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양손, 경찰 조끼를 입은 수사관들에 둘러싸인 채 차에서 내리는 남자. 키는 중간 정도였고 체격은 농사일로 다져진 탄탄한 편이었습니다. 김정수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차에서 내렸지만 얼굴에서 두드러지는 감정의 동요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가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김정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사형시켜라 하는 외침이 군중 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담당 검사의 지휘 아래 현장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주유소였습니다. 김정수는 수사관의 안내를 받으며 클럽에서 약 80m 떨어진 주유소까지 걸어갔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그의 등 뒤에 꽂혀 있었습니다. 주유소 앞에 선 김정수는 그날 밤의 행동을 재현했습니다. 주유기 앞에 서서 돈을 내미는 동작, 플라스틱 용기를 건네받는 동작, 직원에게 휘발유를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 실제 휘발유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크기의 빈 용기를 들고 그날 밤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김정수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여기서 기름을 샀느냐고 확인하자 고개를 끄덕였고 금액과 양에 대한 질문에도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두 번째 지점은 클럽 건물 후면의 비상구였습니다. 주유소에서 다시 80m를 걸어 건물 뒤쪽으로 돌아간 김정수는 그날 밤 자신이 진입했던 비상구 앞에 섰습니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는 동작을 재현했습니다. 비상구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통로, 콘크리트 벽 사이에 어두운 계단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려가는 김정수의 뒤를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기록을 위한 촬영 인력이 따랐습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며칠 전 화재의 흔적이 뚜렷해졌습니다. 벽면의 그을음, 바닥에 남은 검은 자국, 녹아내린 전선 피복.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세 번째 지점은 무대였습니다. 지하 클럽 내부로 들어선 김정수는 그날 밤 불을 지른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카펫은 이미 수거되어 없었고 콘크리트 바닥 위에 시커먼 연소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 장비는 열에 의해 변형되어 있었고 전자 오르간이 놓여 있던 자리에는 녹아 엉겨붙은 플라스틱과 금속 잔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무대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수사관이 여기서 휘발유를 뿌렸느냐고 물었고 김정수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빈 용기를 기울여 바닥에 쏟아붓는 동작을 재현했습니다. 이어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는 동작, 불을 붙이는 순간의 재현. 한 장면 한 장면이 진행될 때마다 지상에서 지켜보고 있던 유족들의 분노는 더욱 끌어올랐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온 검증 결과가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저놈이 거기서 불을 질렀다는 말이 군중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울부짖는 유족을 주변 사람들이 부축했고 규제선 앞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무력감이 뒤엉킨 군중의 감정은 10월의 찬 공기 위로 거칠게 흩어졌습니다. 현장 검증 과정에서 김정수의 진술과 물리적 증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유소의 판매 기록, 비상구의 진입 흔적, 무대 바닥의 휘발유 잔류 성분, 카펫의 연소 패턴, 모든 것이 김정수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할 수 있는 여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현장 검증 후 사망자들의 직접 사인을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불에 직접 타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클럽 내부 곳곳에 남은 그을린 흔적, 특히 화장실 복도와 계단 출입구 부근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의 위치와 자세가 이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사람들은 불길을 피해 도망쳤지만 결국 그들을 죽인 것은 화염이 아니라 빠져나갈 곳 없는 독성 가스였습니다. 동시에 전원을 차단한 종업원의 과실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대 쪽의 불꽃을 전지 누전으로 오인하고 메인 스위치를 내린 그 판단이 참사의 규모를 결정적으로 키웠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전기가 차단되면서 환풍기가 멈추었고 유독가스가 빠져나갈 유일한 통로가 막혔습니다. 비상유도 등의 밝기는 짙은 연기에 무력화되었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혔습니다. 누전 대응이라는 원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이 행위가 대피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질식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종업원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별도 기소되었습니다. 현장 검증이 종료된 후 사고수습대책본부는 보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1인당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기로 했습니다. 부상자에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최대 8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대구시도 별도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법정 보상금의 50% 수준인 최대 500만 원을 선지급하여 장례 절차와 치료비를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급히 필요한 비용이라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들이 유족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991년에 1천만 원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가족의 목숨의 값을 매길 수 있는 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업주와 유족 간의 별도 보상 협상이 예고되어 있었지만 업주 측은 방화에 의한 피해이므로 자신의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었고 유족 측은 과밀 수용과 소방설비 부실 등 업주의 관리 소홀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시각차는 컸고 협상은 시작도 되기 전부터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한편 대구 시내의 유흥업소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 실시되었습니다. 비산동 클럽과 유사한 구조의 지하 업소들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정원 초과 영업, 비상구 폐쇄, 소화설비 미비, 환기 시스템 부재.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언론과 여론은 행정당국의 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에야 점검에 나서는 뒷북 행정, 참사가 발생해야 비로소 움직이는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 신문사설과 방송 논평을 통해 쏟아졌습니다. 검찰은 구형 준비에 착수했고 1992년 초 대구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16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화범에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유족들과 대구 시민들의 시선이 법정을 향했습니다. 1992년 3월 대구지방법원. 사건 발생 후 약 5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 김정수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기다렸고 검찰은 방대한 수사 기록과 증거를 정리하여 공소장을 완성했습니다. 적용 죄명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형법 제164조 제2항,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 법정형의 상한은 사형이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날 법정 방청석은 유족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권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법정 복도에까지 줄을 서 있었고 법정 밖에는 취재 차량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방화 사건의 재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관심은 충분했지만 이 사건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 동기가 촌놈이라고 무시당했다는 모멸감이었다는 점이 사람들의 분노와 경악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정수는 수감 생활 동안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부항면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검게 그을린 건장한 체격은 구치소의 몇 달 사이에 한꺼풀 벗겨진 듯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습니다. 체포 당시에 그 기이한 담담함이 법정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논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첫째,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다는 점. 김정수는 그날 밤 클럽 안에 있던 100명이 넘는 사람들 중 단 한 명과도 개인적 원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2달 전 자신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모욕을 가한 종업원이 그날 밤에도 그 클럽에 있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인물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클럽이라는 장소 자체에 대한 무차별 억공이었습니다. 둘째, 범행 수단의 위험성. 밀폐된 지하 공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행위는 대량 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라는 것. 셋째, 결과의 중요성. 16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대형 참사라는 점.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16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는 극히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에게는 극형이 마땅합니다. 사형구형이었습니다. 방청석의 유족들 사이에서 탄식과 울음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극형을 구형했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는 유족이 있었고 사형으로도 부족하다는 듯 입술을 깨무는 유족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의 김정수는 검사의 구형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진 변호인의 최종 변론은 감형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이 내세운 핵심 주장은 심신미약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김정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는 것. 따라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규정에 의해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변호인은 김정수가 그날 오후 친구들과 맥주를 마신 사실을 근거로 들었고 음주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이므로 완전한 책임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은 심신 상실의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범행 당시 김정수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즉 형사 책임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였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된다면 형법에 의해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음주량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수가 마신 것은 친구 3명과 나눠 마신 맥주 6병에서 8병이었으며 1인당 분량은 2병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500ml 병맥주 2병의 알코올 함량으로는 성인 남성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더구나 김정수는 범행 전후로 합리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주유소 찾아가 휘발유를 구매하고 정문이 아닌 비상구를 통해 클럽에 침입하고 무대 카펫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탈출을 시도한 일련의 행위는 상황 판단 능력과 목적의식이 유지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심신상실은 물론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1992년 3월 31일 선고 공판. 법정은 다시 한번 유족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피고인 김정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정 안이 정막에 잠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선량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행하여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충격과 영향이 지대한 점을 고려하면 극형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유족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사형이 선고되는 것인지 법정의 모든 시선이 재판장의 입에 집중되었습니다. 다만 재판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범행 동기가 극히 우발적인 점, 인명 피해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선고형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반응이 갈렸습니다.
일부 유족은 사형이 아니라는 사실에 탄식했고 다른 일부는 무기징역이라도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행에 대해 극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족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엔 법리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방화의 직접적 동기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당일의 입장 거부에 촉발된 우발적 충동이었다는 점, 그리고 보험금과 보상금을 통해 불안전 하나마 일부 피해 회복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김정수 측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의 핵심 논거는 1심에서 기각된 심신미약 주장의 재심리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1992년 7월 15일 대구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16명의 생명을 빼앗고 다수의 부상자와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대형 방화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별도의 재판에서는 전원을 차단한 종업원에 대한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무대의 불꽃을 전기 누전으로 오인하고 메인 스위치를 내려 환풍기를 멈추게 하고 클럽 전체를 암흑에 빠뜨린 행위에 대해 법원은 중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을 잘못 판단하여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피해를 결정적으로 키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화재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벌어진 오판이라는 정상이 참작된 것이었습니다. 김정수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시 한번 심신미약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었지만 김정수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결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었고 김정수는 무기수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9살에 저지른 범행으로 30살의 김정수는 교도소 담장 안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바깥 세상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겠지만 그의 시간은 1991년 10월 17일 밤에서 영원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빼앗은 16명의 시간은 그보다 먼저 멈추어 있었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관 150여 명과 소방차 30여 대가 출동하여 진압한 화재의 실제 연소 시간은 7분에서 10분 사이에 불과했습니다. 건물이 전소된 것도 아니었고 불길이 지상으로 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대 주변의 카펫과 탈의실 일부가 타들어간 것이 화재의 물리적 범위였습니다. 소방 기준으로 보면 중형 화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10분이 남긴 것은 소방 보고서의 수치로는 담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6명의 사망자, 그 숫자 뒤에는 16개의 삶이, 16개의 가정이, 셀 수 없는 관계의 그물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40대의 가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던 남편이자 아버지가 목요일 밤 외출 한 번에 영영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홀로 남겨졌고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활기찬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그녀의 앞에는 수십 년의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 미래는 1991년 10월 17일 밤에 끊겼습니다. 16명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김정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 그를 모욕한 적 없고 입장을 거부한 적 없으며 존재를 인식한 적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목요일 밤에 음악이 흐르는 지하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범인의 분노는 그들 향한 것이 아니었고 범인의 모멸감은 그들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었고 김정수는 살아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이 참사의 원인을 복합적 요인의 결합으로 진단했습니다. 결혼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 농촌 출신이라는 사회적 소외감, 학력과 환경에서 비롯된 열등감이 장기간 누적된 상태에서 입장 거부라는 촉발 요인이 겹치면서 폭발적 충동으로 분출된 사례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수 개인의 도덕적 결함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회 구조적 소외와 개인의 취약성이 맞물린 비극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더 넓은 시각에서 경고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풍조, 화풀이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마음속의 증오감을 그 자리에서 푸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김정수의 범행이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분노 조절 능력의 부재와 타인의 생명에 대한 감수성 결여가 사회 전반에 퍼져가고 있는 징후라는 경고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위해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삼는 행위, 그것을 충동이라는 한마디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방화범죄의 치명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한국 범죄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방화가 얼마나 압도적인 살상력을 가지는지, 불 자체보다 연기와 유독가스와 구조적 결함의 결합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은 생생하게 증명했습니다. 수용인원 초과, 미흡한 소방설비, 부실한 비상대피체계, 가연성 내장재 사용, 이 모든 문제점이 1991년 10월의 참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정수가 불을 지른 이유는 고장 입장 거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촌놈이라고 무시당했다는 모멸감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아무리 깊고 뜨거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히 김정수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해소하는 것도, 혹은 사귀지 못하고 터뜨리는 것도 김정수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감정의 대가를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16명의 생명으로 치르게 했습니다. 촌놈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는 사람들, 입장을 거부한 적도 없는 사람들, 김정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그의 분노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무기수로 복역 중인 김정수의 삶은 교도소 담장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1년 체포 당시 29살이었던 그는 세월과 함께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기상하고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고 같은 벽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단복의 삶. 부항면의 논밭도 대구의 네온사인도 그가 그토록 갈구했던 누군가와의 연결도 담장 너머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적어도 내일이 있습니다. 담장 아니라 하더라도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빼앗은 16면에게는 그것마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1991년 10월 27일 밤에 영원히 멈추었고 그 뒤로 한 번도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10분의 불, 16개의 침묵, 그것이 그 밤이 남긴 전부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 무시당했다는 수치심,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소외감. 살아가면서 이런 감정을 한 번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김정수는 최악의 선택을 했고 16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그 선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방화가 얼마나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관리의 부실이 재난을 참사로 확대시킬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은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통제되지 못한 감정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1년 10월 17일 비산동 지하에서 세상을 떠난 16명의 분들을 기억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